퇴폐. 우리는 퇴폐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동 거지가 문란한 거죠. 사전적인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덕이나 풍속, 문화 따위가 어지러워짐. 늘 그렇듯 오늘도 이 퇴폐 개념을 심화해 볼 건데, 먼저 퇴폐에 대한 이미지부터 점검해 봅시다. 우선 퇴폐는 질서의 반대항입니다. 어지럽고 문란합니다. 상식적으로 퇴폐적인 파티에서 각 잡힌 군무를 추진 않겠죠? 서로 구분하기 힘든 어두운 곳에서, 좁은 곳에서 남녀가 어지럽게 뒤엉키며 서로 비벼대는 것이 보통의 퇴폐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퇴폐는 강인함의 반대항입니다. 명철한 계산과 균형 잡힘, 그리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의지, 이런 게 보통 강인함의 이미지죠. 반대로 퇴폐는 어지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하면 보통 계획이 어그러지죠. 다시 말해 퇴폐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합쳐보죠. 어지럽고 위태로운 것.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폐건물입니다. 관리가 될 땐 정리정돈이 됐겠지만 모두 떠나버리면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뒹굴고, 또한 자연풍파의 건물이 훼손되면서 부분적으로 부식되고 무너진 상태. 즉, 어지럽고 위태롭게 돼버린 상태. 이게 바로 폐건물, 좀 더 정확히는 버려진 유적들의 특징이죠. 한때 흥했으나 지금은 잊히고 무너진 것들. 그래서 퇴폐를 뜻하는 프랑스어 데카당스는 처음엔 건물의 파손, 그러니까 폐허화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 사회 문화 따위의 쇠퇴라는 의미가 새롭게 붙었죠. 그러니까 데카당스는 그 사회가 타락하면서 점차 망하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한다면 그 유기체가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 건강이 무너지고 점차 죽음의 길로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당스는 보존의 반대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논의를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퇴폐, 즉 데카당스의 반대항은 질서, 밝음, 강인함, 건강, 보존,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카당스가 발생하기 위해선 아주 당연하게도 그 앞에 질서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질서를 못 지켜서 쇠퇴하고 몰락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 방금 나열한 인상들이 모두 질서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질서는 밝죠. 은폐된 건 지킬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질서는 자신의 규칙을 그 질서의 복종 주체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질서가 준수될 때 이는 강인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모두가 하나의 질서로 똘똘 뭉쳐진 상태입니다. 한두 명의 이탈로는 이 질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 질서는 건강하게 보존됩니다.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유지, 즉 보존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보존은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가? 다시 말해 선행 목적어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퇴폐는 질서를 그 선행 조건으로 갖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물어서 인간은 이 질서를 왜 세우고 왜 지키려고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정답은 간단하죠. 질서가 불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이 잘 안 되면 짜증나거나 혹은 식은땀이 나죠. 불명확성은 곧 불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싫어하는가? 그야 그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존에 위배되죠. 인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생리학적으로는 무한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북극에 있건 사바나에 있건 간에 무조건 36에서 37.5도를 유지해야만 하고, 어느 장소에 있건 간에 호흡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체액 조절, 호르몬 분비, 면역계와 백혈구 등 소위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정상 상태의 조건이 강제됩니다. 인간은 오로지 이 항상성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변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외는 죽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보수성이라는 건 거의 유전자 단위부터 아로 새겨진 근본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동, 타자와의 만남, 음식 섭취 등 모든 외부 자극은 항상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만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항상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이렇게 크게 두 방향성을 갖습니다. 먼저 내적 요인은 능히 예측되듯 인간이 생존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생존이 곧 지상 목표이다. 생존하는 것 외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존 기계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보존을 도모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만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면 이때부터 딜레마가 생깁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살아야 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생존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닌 욕망을 향한 도구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생존이 도모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꿈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스스로 만든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지라도 어쨌거나 인간은 자기 보존을 초과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욕망이 본인이 속한 질서와 조화된다면 참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개는 불화하죠.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인용하는 움베르토 에코의 말 맞다나 이것이 현실이고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현실인 것이다. 그 다음은 외적 요인. 이 역시도 능히 예측되는데 그냥 살다 보면 뜬금없이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봄에 엄습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대표적이죠.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멈춰버릴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집에 격리되면서 대면 콘텐츠 시장이 그렇게나 망하게 될지, 반대로 넷플릭스 주식이 그렇게 헐헐 날아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러우 전쟁도 그렇죠. 국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매스컴에선 애당초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개전 뒤엔 많은 전문가들이 금방 끝날 거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은 3년을 갖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질질 끌리고 있죠. 옛날에 어디서 봤던 농담인데 인간에게 예측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측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신께서 우리를 비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맞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변화로 가득하고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세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금융, 감염병, 환경, 관세, 지정학적 위기 등 통제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온갖 요인들이 서로 복합작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겸손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닌 프리디 니체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그 오만하기 짝이 없는 니체가 겸손 운운했다고? 네, 겸손을 권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이 권의 한 대목을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목적론은 지난 4000년간의 인간에 대해서 만물이 처음부터 자연적인 방향으로 지향해온 영원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에 기초해서 성립된다. 그러나 만물은 생성해왔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역사적으로 철학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겸양의 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나 또한 어느 정도 그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자기 보존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그런 건 아닌데 매 순간 그랬다면 돌아버렸겠죠. 아무튼 너무 잦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굵직한 변화들은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변화는 우호적일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는 기본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어떤 전도가 벌어집니다. 뭐가 뒤집히냐? 앞서 말한 자기 보존을 둘러싼 건강의 방법론이 뒤집힙니다. 앞에서 항상성 얘기를 할 때 주체는 자기 보존을 위해 불확실한 외부에 닫혀 있고자 했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질서 내에 계속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보수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닫혀 있기만 하면 그 질서를 와해시키는 카오스적 침입에 완전히 무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시기에 적절한 자기 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치 예방접종처럼 과감하게 먼저 나서서 변화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뒤집혔죠. 이 전도된 새로운 건강법에 따르자면 항상성 혹은 어떤 고정적인 질서를 고수하려고 드는 것은 더 이상 건강법이 아닌 쇠퇴와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아니, 쇠퇴와 몰락이라고? 앞에서 이걸 뭐라고 규정했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퇴폐입니다. 데카당스의 반대항이었던 질서, 밝음, 강인함, 건강함, 보존, 여기에 매몰될 때 역설적이게도 데카당스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전도된 데카당스죠. 그렇다면 지금 본 것처럼 데카당스에 대한 이러한 전도를 계시했던 철학자가 누구냐? 방금 인용했고 또한 오늘 썸네일의 주인공이기도 한 프리디 니체입니다. 일단 건강에 대한 부분부터 논해봅시다. 즐거운 학문 5권의 마지막에서 니체는 이른바 새로운 건강을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새로운 자, 이름 없는 자, 이해하기 어려운 자인 우리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의 조사나인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도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건강을 이전의 어떤 건강보다도 더 힘세고 더 빈틈없고 더 강인하고 더 담대하고 더 쾌활한 건강을 필요로 한다. 위대한 건강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계속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건강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단연히 새로운 건강이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계속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건강은 끊임없이 포기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상태에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은 달성됨과 동시에 곧바로 다시 포기되고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체제나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건강은 병환의 시작으로 전환됩니다. 약간 블리자드식이죠. 정점과 타락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듯 니체에게 건강법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변화하는 상황과 개별 인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면 건강법도 최소한 100개입니다. 참고로 이 대목은 자르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미 언급됐던 부분이기도 했죠. 이것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사여, 그대 자신을 돕도록 하라. 그래야만 그대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를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환자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1000개의 오솔길이 있으며 1000개의 건강법과 숨겨진 삶의 섬들이 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채로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대지이다. 물론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니체가 문란함이나 몰락을 일방적으로 예찬했다고 이해해선 곤란합니다. 나중에 또 니체를 다룰 때가 있겠지만 실제로 니체한테는 새로운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면밀한 전략이나 실험 계획, 그리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단순 도취를 멀리하며 되레 금욕에 가까운 엄격한 자기관리를 감당하라는 그런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밀도 면에서 보자면 역시나 니체 철학의 중점은 규율 비판입니다. 질서적인 것,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 너무 밝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되레 거짓된 것이라면서 망치질합니다. 오죽하면 우상의 황혼 부제가 어떻게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가였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배신당한 유언들에서 니체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죠. 체제를 거부함으로써 니체는 철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 니체의 사유는 실험적 사유이다. 그의 주된 충동은 굳어버린 것을 부식시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계들을 침식시키고 미지로의 모험을 떠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 젖히는 데 있다. 미래 철학자는 실험가일 거라고 니체는 말한다. 부득이한 경우 상반될 수도 있는 여러 방향으로 자유로에 떠날 수 있는 자 말이다. 여기서 쿤데라가 말한 부식시키고 침식시키고 이런 것들은 모두 앞서 데카당스의 속성으로 말한 어휘입니다. 다시 말해 니체적 주체는 새로운 것을 가로막는 기존의 사슬을 부식시킨 뒤 망치로 완전히 끊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니체적으로 봤을 때 쇠퇴하는 것, 즉 데카당스는 뭡니까? 앞서 말했듯 데카당스의 반대항이었던 질서, 밝음, 강인함, 건강함, 보존 이런 속성들입니다. 반데카당스가 가장 데카당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설명을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지 전개상 세계의 카오스성을 감안한다면 단순 질서에 대한 집착, 이는 되레 몰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데카당스한 것이 돼버린다. 대략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논리를 갖고서 생존을 위해 카오스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중간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니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우선 니체는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자연계에서 살아남는 종은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라는 것. 이게 진화론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이때 다윈이 말한 진화의 목적은 생존 혹은 종의 보존에 있기 때문에 이 학설은 옳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생존하려고 생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존을 지상 목적으로 두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 자체는 받아들입니다. 단지 그 동기가 생존이 아닌 앞서 얘기했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욕망, 바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봤죠. 참고로 니체는 이걸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한 새로운 건강의 주된 동기 역시도 생존이 아닌 욕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강의 대척점인 쇠퇴, 즉 데카당스는 힘의 의지의 쇠퇴로서 설명됩니다.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공식화되죠. 힘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쇠퇴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생리적 퇴행이, 즉 데카당스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 혹은 불만이 드실 겁니다. 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가 앞에서 카오스를 말하면서 이로써 자기 보존의 논리가 전도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한 건데? 맞습니다. 제가 그런 논리를 전개했죠.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니체에게 저 생존의 논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1888년 말, 그러니까 토리노 체류하던 시절에 자신이 카이사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고지선한 신이고 그렇게 막 친구한테 편지로 우리의 광기를 즐깁시다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가셨을 때 그때를 제외한다면 적어도 제가 문헌학적으로 보기에 니체 철학 전체에서 생존, 유기체적 항상성 혹은 인간 정신의 유한성 이런 논점이 제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후기 토리노의 도치는 뭔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니체가 남긴 진술들을 되도록 철학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네, 감당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문자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 언어로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광기의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밀러 라우터나 클로소프스키 이런 분들 경유하면 그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저는 여기로는 안 갑니다. 저는 언어화되지 않는 것, 전달될 수 없는 것 이거를 철학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제 규정 내에서 이건 예술의 영역입니다. 철학으로 예술을 하려는 건 그건 그냥 자신의 예술적 재능의 박약함을 어정쩡한 논리의 언어로서 자기 고백하는 그런 아주 꼴사나운 짓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선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하는 편입니다. 예술을 혐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예술을 무작정 혐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술을 합리적으로 좋아하려는 것이다. 아유, 말하다 보니까 3000% 같네요. 아무튼 유기체적 한계, 이 논점은 니체 철학의 중요한 신급입니다. 이 채널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번 인용했듯 유한한 인간은 세계의 카오스적 본질에 100% 노출될 때 이 카오스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개미만도 못하다 하는 것에 좌절하고 허물을 느끼고 그러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존재입니다. 망가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회에서 인간성의 기준으로 정의된 그런 고정적 틀을 벗어나기 위해 니체가 탈인간화를 강조한 건 이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었죠. 대립된 경향을 자신 안에서 느끼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의 탈인간화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탈인간화가 아닙니다. 거의 탈인간화라고 했죠. 중점은 거의라는 이 부사에 찍힙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 인간은 자신이 가진 항상성의 조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원마저도 PTSD를 겪는 마당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한낱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은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 레벨에 제한됩니다. 그 레벨을 넘어서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탈인간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체적 주체의 극한은 모두 거의라는 조건에 한정됩니다. 물론 니체가 이 논점을 강하게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 역시도 앞서 말했듯 니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힘의 의지, 욕망의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곱비 풀린 있는 그대로의 현현이 결코 아닙니다. 거의로서 대표되는 어떤 유기체적 한계, 반드시 이 조건과 관계 맺는 한에서만 발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건강입니다. 유기체로서 회복되어야 할 어떤 정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마구잡이 분출을 긍정하는 건 이건 니체적 주체의 지상 과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건강은 욕망에 의해 추동되지만 동시에 카오스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는 선에서 욕망과 자기 보존의 새로운 균형 관계를 발명해내는 그러한 아주 힘든 기술입니다. 설명하다 보니 보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니체 철학이 단순화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제는 오늘 우리의 주제였던 데카당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니체에게 단순한 질서나 보존은 무엇보다 데카당스한 것입니다. 이는 역에서 벗어나는 내 욕망을 검열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이건 니체에게 진실이 아닙니다. 니체는 심오한 욕망을 기꺼이 긍정하고 세상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카오스는 한편으로는 앞서 길게 말했듯 유기체를 해체하는 극한의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좋아, 즉 기회입니다. 왜냐? 지금의 질서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내 욕망 역시도 절대적으로 부정될 테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카오스라면, 그래서 저 질서의 균열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존재라는 판돈을 기꺼이 걸어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카오스는 질서의 균열이고 균열은 가능성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질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질서 위에 세계가 근거지어져 있다는 그런 식의 합리주의는 니체가 보기엔 그거야말로 광기입니다. 그 질서에 반하는 내 욕망을 익사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이러한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처음 시작한 인물이라고 지목하면서 이 소크라테스를 데카당스라고 규정짓습니다. 1888년 6월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토대로 삼았던 내적 경험의 근본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과도한 아나키와 무절제로부터 5걸음쯤 떨어져 있다. 그 모두가 데카당스 인간이었고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의사로 여겼다. 소크라테스의 합리주의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과도한 아나키와 무절제, 즉 통상 데카당스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소용돌이의 치료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비극의 시대가 끝나면서 아테네인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을 하나의 치료책으로서 수여한 것이라고 해석했죠. 그런데 여기서 대려 지적하듯 소크라테스식 합리주의를 받아들인 저 아테네인들이야말로 데카당스 인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퇴폐의 논점은 약간 복잡해졌을 겁니다. 앞서 논했던 지배계급의 퇴폐, 이 논리랑 오늘 공부한 니체식 퇴폐, 겹치면서도 벗어납니다. 먼저 역사의 무대에서 밀려난 지배계급이 정신승리, 대충 이런 걸 하려고 퇴폐 양상을 띈다고 했죠. 이거는 니체가 비판한 자들, 그러니까 옛 질서에 계속 매몰된 그런 자들을 데카당스하다고 비판한 것과 겹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니체 철학을 경유했을 때 통상 우리가 퇴폐라고 불렀던 물란함이나 무절제함, 도치나 격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퇴폐가 아닌 게 됩니다. 오늘 이미 길게 강의를 뽑아서 일일이 더 소개하진 않겠지만 니체는 합리주의 외에도 그리스도교나 과학,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통상 퇴폐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데카당스하다고 격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에게는 주체의 욕망을 부정하고 훼손시키는 모든 것들이 데카당스한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모호함, 어둠, 방황, 한번 쏟아내보는 격렬함, 과도함, 대충 이런 것들 니체에겐 어느 정도 긍정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만 머무는 건 거부되지만 욕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유해야만 하는 그런 중간 단계로서는 얼마든지 긍정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미 여러 번 말했듯 지금 니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규정된 퇴폐의 이미지들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 퇴폐는 뭔가 허위의식 이상의 어떤 에너지나 잠재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피지배계급의 퇴폐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